반갑습니다. 중간고사 과제는 다 하셨습니까? 몇몇 학생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내용을 다 보내주셨는데 상당히 그 이론적인 이해가 잘 돼 있고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작성한 것을 봤습니다. 제출하지 않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간고사가 별도로 없이 과제물을 중간고사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석률하고 그 다음에 과제물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비자 행동과 심리 제9차는 소비자 동기와 관여도입니다. 본 교재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 대면 교육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우리 중원대학교에서는 1학기 동안 이론 교육은 비대면 교육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대면 교육했다가 만약 거기에서 또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또 코로나19 발생하는 경우가 된다면 물론 학생이나 교수나 마찬가지겠죠. 그럼 그 강의 자체는 또 어려워지는 거고 그로 인한 고통은 학생들이 또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걸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교수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되고 뭐라도 하나 여러분들한테 더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 동기와 관여도 아닙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돼 있을 때 좀 더 잘하겠다고 하는 동기, 그게 이제 중요한 성장의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대면 교육할 때보다도 더 노력해서 많은 다른 책들과 다른 정보를 포함해 가지고 좀 더 알찬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제3부 소비자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이미 처음 1부에서 소비자 행동의 개관을 배웠죠. 소비자 행동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각 모델을 통해서 소비자 행동이 이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죠. 그 다음 2부에서 이제 소비자 행동의 내적 영향 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다고 보고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1학기에 있어서 중간고사 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들을 다 한번 우리가 터치한 셈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지각 과정 1, 2, 지각은 뭐냐, 감각은 뭐냐, 지각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이후에는 이해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학습, 그 다음에 태도, 그것만 중요한가,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다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소비자 의사결정에 이제 소비자 동기와 관여도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반전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후반전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소비자 행동과 심리 한 학기를 맡았는데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더라도 꿀리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 있어서 동기와 관여도를 이제 그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읽었던 책이 생각나서 간단하게 한번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는 이제 성공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됐는데 그게 이제 캐롤 드웩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운동 선수들의 어떤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가지고 왜 이런 사람은 성공하다가 실패할까? 또 이런 사람은 또 실패했는데 또 성공할까?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성공했는데 성공을 계속 유지하며 나갈까? 이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심리학자로서 찾은 결론이 뭐냐면 그게 이제 마인드셋이다. 마인드셋, M-I-N-D-S-E-T. 마인드셋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사고 방식이라 하는데 사고 방식 하면 너무 좀 포괄적. 이 책에 나와 있는 동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마인드셋이 근성이라고 이 심리학자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성. 사람은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구에 보면 이제 기아팀이 프로야구에서 제일 많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기아가 근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근성이 있다는 건 뭐죠? 이기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욕구가.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이겼다. 근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운동선수 중에도 저 사람 참 근성 있는 사람. 이만수 선수 같은 경우에 포수였잖아요. 그분은 정말 근성이 있는 그 야구 선수예요. 뭔가 항상 동료들한테 그런 근성을 주입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주도하는 팀이 이기도록 노력하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근성을 함께 유지해 나가도록 독려해 주고 뭐 그런 게 이제 근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마인드셋이에요. 이 동기하고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흥미로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근성, 마인드셋 그게 이제 보면은 기본 핵심이 뭐냐면 정신을 아주 집중한다는 겁니다. 근성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 속에서도 자기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했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은 실패해서 주는 교훈을 가지고 그게 디딤돌이 돼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쟁을 또 회피하지 않아요. 경쟁을 즐겨해요. 좋아. 나도 한번 부딪혀 보겠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볼 때는 내면 깊숙이에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근성 속에는. 그래서 간절히 원할 때 그게 나타난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잠재력이래요. 우리가 어머니가 얘를 안고 가다가 시속 50km 이상 되는 차가 달려오는데 그 얘를 지키기 위해서 시속 50km 이상이 되는 그 힘과 부딪혀 가지고 얘를 살리는 경우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도저히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그 잠재력이 발현해서 그 엄마가 강철보다도 더 센 의지와 힘으로 내 자녀를 보호하는 거 있죠. 그 잠재력이. 그래서 그 잠재력은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 깊숙이에 있는 것을 꺼내질 못한다. 꺼내지. 그 꺼내기 위한 지렛대가 뭐냐? 바로 근성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한 챕터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 속에는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방식이 사고 방식, 마인드셋이 우리는 사고 방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저는 이제 근성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 성장 사고 방식, 딛고 가는 거예요. 하나는 고착된 마인드셋이 있답니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또 배우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성공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도 그게 좌절이나 낙담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뭐냐? 패배 속에서도 동기부여의 자극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정보가 살아있다.
왜 내가 실패했느냐 하는 그 답이 거기에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답을 내가 해결하려고 다시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으로 오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렵고 걱정되는 게 있어야만이 성취하고자 하는,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 성공 마인드를 갖고 있는,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항상 성공과 실패와 유지를 항상 가지고 있지만 종국에는 성공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성공이란 게 물리적 성공, 뭐 세속적인 성공이 아닌 내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공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근데 고착된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성공하려고 노력은 할지 몰라도 거기에서 이제 최선의 모습을 비치지 않는다. 중간에 쉽게 포기해버린다. 그 다음에 실패를 해버리면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가지고 내가 새롭게 다시 도전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와 욕구를 갖는 게 아니고 나는 안 되구나. 이제 끝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접어버린다 이거죠. 그럼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돌다 보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자꾸 내 자신이 퇴보되는 모습. 그래서 낙오자가 된다. 근데 성공 마인드셋과 고착된 마인드셋이 따로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똑같은 머릿속에 같이 같은 등가로 존재하고 있다. 내가 어느 쪽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제가 결정하고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그 흥미로운 걸 하나 설문조사한 것을 했는데 이 100명의 조사 대상자를 통해서 하나 이제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이제 참 내가 굉장히 어렵게 외로움으로 살다가 우리 중원대학교에서 내가 외로움으로 타지에서 살다가 한 연인을 만났다. 그래서 1년 정말 행복하게 보냈고 2년까지도 아주 잘 보냈는데 어느 날 쪽지 하나 남기고 연인이 떠나버렸다. 나를 이제 찾지 마. 이제 우리는 영원히 끝이야. 이유도 없이. 그랬을 때 두 부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고착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너 갔어? 이건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하는 식으로 복수심에 불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끝났어. 술이나 먹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탓을 자기한테 돌리면서 이게 내 탓이니까 이제 나라는 이제 쓰레기야 하는 식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상대방 탓에 돌리면서 그래 이렇게 헤어진 건 너 때문이야. 내가 너를 이제 보내는 건 당신 오히려 더 불행할 거야 하는 식으로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2년 동안 의사소통의 소중함을 내가 배웠다. 그 다음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자로서의 나를 거기에 대입하면서 내가 많은 이해를 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데 대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더 채우고 더 노력하고 더 내가 깊게 근성을 갖고 접근할 때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떠나는 사람도 잘 되기를 바래. 왜? 나하고 소중한 1년, 2년의 생활을 같이 보냈는데 그 소중한 것을 거울 삼아서 잘 되기를 바래 하는 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0명한테 조사해서 다 비율로 보면 비슷했지만 그게 어디에 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그런 배울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수하겠어요? 배신감에 치를 떨겠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아량과 이해, 의사소통. 그래서 결론은 옛날 이런 얘기 있잖아요.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성공이 가장 큰 복수라고요. 복수란 용어는 이제 원한이 끼어 있지만 그건 아니죠. 그걸 극복한다는 의미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 이게 이제 심리학이 다 이런 류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감정적인 상황을 다 표출함에 있어서도 보면은 결론은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게 바로 심리학인 거거든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인이 하는 고전들은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심리 상태를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동서고금에 다 통용되는 게 되고요. 어떻게 영국에 있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접했을 때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똑같이 공부를 하면서 똑같이 감동하면서 그러겠어요. 바로 내면의 심리, 인간 내면의 심리는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근성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공 심리학에 보면 바로 근성.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깊이 나를 바라다 보면 바로 잠재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 잠재적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학의 힘, 물리적인 힘, 그것이 아닌 정말 이 점화, 발화 있죠? 그 정도의 놀랄만한 효과를 준다 이거죠. 그게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자 하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런 한국의 아주 초대 선구자적인 기업가들은 뭐냐면 다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욕심이지 그게 이제 동기죠. 그게 근성이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할 때 야심을 가지라고 그래요. 야심이 없고 도전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이 주어진 목표만 관리하기 급급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심을 가져라고요. 그래서 근성을 가져라. 바로 그래서 근성이나 야심이나 욕심이나 동기가 뭐냐면요. 목표를 만들게 돼요. 그게. 예.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다시 말해서 현재의 나의 실제적인 모습하고 나의 이상적 모습하고 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성이란 게, 동기란 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고속도로를 놓는 거죠. 그게. 네,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동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책에서 읽었던 심리학의 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동기가 다 욕구, 욕심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욕구, 욕심이 이제 동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든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행동을 옮겨지는 거고 이 행동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비자 심리에 있어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소비자 행동 심리가 되는 거고 소비자 행동 심리와 무관하게 인간 내면의 심적인 부분을 관리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되고 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과제 속에서 우리가 소비자 행동과 심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욕구 충족,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제공하는 모든 게 다 소비자 행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내면 관리를 해야 되고 마케팅은 이런 걸 다 보라는 거고 또 그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도 제 자신도 행동과 심리 속에서 찾을 건 찾아서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동기와 관여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나 저에 있어서는 중요한 챕터입니다. 동기가 없다면 무슨 목표 관리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책에서는 간단하게 동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여는 관심이란 뜻이죠. 관여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깊게 본다면 심리학 책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이런 동기 부분이 특히 자기 개발 서적 같은 데 보면은요, 동기와 관련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인전 같은 거 보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니까 스토리텔링 한번 볼까요? 아주 어렵게 자라서 정말 남의 어떻게 보면 저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런 일 하면서 하다가 이제 뭔가 이런 상황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파를 해서, 그래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차차 띄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게 나에 있어서는 최선이다 해서 배우고,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패스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회 인류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정치에 투신하고, 정치에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이타적인 생각으로 노력을 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제 클린턴이 얘기 아닙니까? 네, 다 그래요. 근데 출발선은 대통령이 딱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게 바로 근성과 동기부여를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재밌게 동기하고 관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소비자 동기와 관여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교육 과정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전체를 한번 리뷰를 한 다음에 본 오늘 수업 내용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이다.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소비자 행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한 사람의 소비자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삶의 기본 생활은 물론이고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구매와 소비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소비자 행동이 왜 이리 중요해졌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과도 유관하죠. 보면은 1차 산업혁명이 여러분 1760년에 시작해서요 1840년에 끝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전기기관이죠. 석탄용에. 그래서 이제 영국의 방직기계가 개량이 되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은 전 세계를 다 싹쓸이해서 바로 영국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그러다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이제 20세기 초에 일어났는데요. 그건 이제 전력이 이제 급격히 변하죠. 석탄이 아닌 석유로 대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전기기관이 아닌 이제 내연기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급속화 기계가 이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다 대량 생산이 촉진되는 겁니다. 이게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계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생산 과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산 과잉 속에서 소비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자에 소구하기 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과연 그럼 소비자는 누굴까 하는 걸 연구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한 1960년대부터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자 중심 시장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제품 수명주의가 자꾸 단축이 돼. 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에 의한 대체제들이 막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더 소비자 행동이 중요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졌다는 것은 과거 농경사회나 이런 때에는 소비자 욕구가 뻔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도시 근로자가 되고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층이 형성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가 아주 다양화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에는 국가 단위로서 경제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단위의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마케팅이 증가하다 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인식, 이해 이런 게 다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 행동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행동은 제일 중요한 소비자 행동은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고요. 소비자 행동의 핵심이 뭐냐면 문제인식입니다. 문제인식. 문제인식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결핍된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그 다음 내가 필요한 것을 want, 사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목표나 내가 원하는 것을 nids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 그럼 그게 그런 문제인식에서 소비자 행동이 시작이 돼요. 그럼 문제인식 한 다음에 뭘 하게 되죠? 이제 정보를 찾아봐야죠.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 정보, 경험 이런 걸 다 정보 탐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대안 평가를 한다 그랬죠. 대안 평가. 대안 평가라는 것은 하나는 대안이 안 되잖아요. 둘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게 대안입니다. 이게 대안 평가. 그리고 나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한 다음에 뭐 합니까? 구매 후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처분을. 그래서 이런 문제인식에서 정보 탐색으로 가서 대안 평가하고 구매하고 구매 후에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 소비자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소비자 행동에는 이제 물리적 행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의사결정 과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비자 행동 모델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소비자 행동 모델은 뭐냐? 바로 자극과 반응 모델이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 모델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해서 좀 더 보완한 게 이제 매개 변수를 둔 블랙박스 모델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적 모델은 뭐냐면 이제 소비자들은 제한된 어떤 그 소득으로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게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경제학의 아주 기본이죠. 효용을 찾는 거. 그래서 경제학적 이게 이제 기본적인 소비자 행동 심리의 기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현대적 모델로는 이건 아주 충분히 기본 베이스고 또 이제 정보 처리 과정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하워드 슈드 모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하워드 슈드 모델 이제 산출 변수, 내생 변수, 뭐 외생 변수 이게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니코시아 모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EKB 모델은 이제 엥겔, 콜랏, 블랙웰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이름에 머리 끝에서 EKB 모델을 내세운데 이게 아주 굉장히 지금까지도 아주 기본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정보 처리가 있다. 우리 머릿속에. 거기 이제 자극이 오면 노출하고 그 다음에 주의하고 이해하고 그렇지 보유한다. 그럼 이제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 통제 장치에 있어서 그런 정보와 경험, 기억된 모든 걸 가지고 평가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태도를 형성한다. 태도.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선택, 결과, 구매 후 평가까지 진행해 나간다. 그럼 여기에서 내 혼자만 그렇게 결정해서 하느냐? 아니다. 외생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환경적 영향력, 다시 소득이라든가 문화, 가족, 뭐 사회계급, 물리적 기타 이런 게 다 함께 믹서가 돼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구매 행위를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EKB 모델 아주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지각 과정에 들어간 게 이제 내적 영향 요인으로 우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내적 영향 요인이 지각. 지각이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각은 어떻게 보면 자극과 다르다. 감각과 다르다. 지각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자극을 의미 있고 일관되게
선택하고 조직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지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각 과정은 맨 먼저 어떻게 됩니까? 자극들로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기관이 있죠. 오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감 마케팅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오감 마케팅이.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게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감각기관에 들어온 것을 다 노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우리 인간 속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우리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내가 받고자 하는 것에 더 감지가 잘 돼가지고 노출이 선택적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럼 노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의를 기울이죠, 이게. 이건 뭐에 필요할까? 이건 어떤 항목에 들어갈까 하면서 주의할 때도 선택적 주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됐을 때 비로소 내 산 지식이 되고 내 지각이 완성이 되고 이게 기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출,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한 자극, 그 다음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노출, 그 다음에 주의, 이해, 이게 과정이 지각 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감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 시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별적 시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격하 지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차별적 시격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웨버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죠. Just Noticeable Difference, JND.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이걸 최소한의 감지 가능한 차이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올리거나 부피를 줄이거나 그럴 때는 느끼지 못하도록, 가격을 내리거나 부피를 키우거나 할 때는 느끼도록 하는 거. 그래야 소비자가 그게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격 하지각은 우리가 흔히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어요. 심리적인 거예요, 이거. 잠재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잠재성을 끌어들인다고 할까,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우리가 노출을 자꾸 시키면 그게 어떻게 감지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이 많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주의 아닙니까? 주의.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주의죠, 주의. 주의가 안 되면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이해로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주의에는 그 인지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주의할 수 없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이 뭐죠? 선택적 주의를 한다. 그래서 주의와 환기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의는 영어로 arousal. 근데 환기는 arousal 그러는데, 환기가 이제 각성이란 뜻도 되고 흥분이란 뜻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주의와 환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수준이 낮으면 주의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성 수준이 낮으면 그냥 넓게 보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의가 산만해 가지고 쓸데없는 정보에도 신경을 쓰게 되니까 정보 처리가 잘 안 되죠. 근데 또 환기 수준, 이게 어라우설이 너무 또 높아버리면 주의의 범위가 좁아져요. 그러다 보면 또 중요한 정보마저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기 수준과 주의의 범위를 적당히 했을 때 최고의 정보를,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요크스 다드슨 법칙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바로 그게 주의와 환기의 적정 위치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충분히 되고, 이해라는 건 이제 노출 주의 다음에 이제 발생된 이해니까, 이해는 어떻게 보면 그 학습된 패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장한다고요? 스키마로 저장한다고 그랬죠. 스키마. 학습된 연상입니다. 연상. 스키마. 그래서
단세포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복잡한 여러 개의 노드가 링크돼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가 된다. 그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이해가 장기 기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해를 하는 데서 너무 그 소소한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이해를 못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이해도 우리 인지적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정말 우리가 많이 공부해 왔네요. 근데 이제 지각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모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적 지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정된 인지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이제 지각적 과부하가 생겨서 왜? 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막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각적 과부하라는 게 이제 perceptual overload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버로딩, 지각적 과부하. 오버플로우가 된다고도 하기도 하죠. 넘치면 차면 넘쳐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selective perception을 한다. 선택적 지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 지각 속에는 수천 개가 매일 들어오지만 그중 한 70개 정도가 기억하게 되고 지각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단지 한 10개 정도만 기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지만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죠. 네. 그래서 선택적 노출, 뭐 선택적 주의, 선택적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보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지각의 기능을 보면 이제 지각적 탐색을 한다. 욕구가 부합되고 유용한 정보일 경우에는 지각적 탐색을 지속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욕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지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빨리 지각하는 것이 바로 지각적 탐색. 이 탐지 장치가 더 고도화되는 겁니다. 그게요. 근데 지각적 방어가 있어요. 이건 내하고 무관한 일인데, 내 관심이 없는데, 내 동기하고 무관한데, 그럴 때에는 뭐냐? 이제 외면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디펜스 하는 거. 그래서 지각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각적 선택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각적 조직화. 지각은 조직화한다 그랬죠, 항상. 예. 지각 조직 뭐냐면 이제 자극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 형태로 변환 과정을 통해서 그게 지각적 부호화죠, 부호화. 부호화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합화하는 거거든요. 통합화. 이제 지각적 조직화하는 거예요. 통합화, 조직화. 중요한 게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그랬죠. 게슈탈트란 용어는 뭐냐면 전체적인 형상, 전체적인 형상으로서 기억한다는 거죠. 그게 스키마일 수 있고, 그게 범주가 될 수 있고, 그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의 통합화 원칙은 부분적인 자료를 의미 있는 전체로 변환하는 능력이 저나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형상과 배경. 우리가 이제 형상은 주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주 포인트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뒤에 백그라운드 하는 것을 배경이라고 한다. 근데 형상과 배경은 마케터가 광고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음악을 트는 거하고 목욕하는 행위에 있어서 목욕이 형성이라면 음악은 배경이 돼서 오히려 분위기를 좋게 해가지고 목욕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화 한다는 거. 집단화는 이제 뭐냐면 세 가지인데 근접성, 아주 가까운 것 묶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각 개념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성, 비슷한 것끼리, 연속성, 뭔가 연속되는 것끼리 지각하려고 하는 게 있다. 그게 이제 게슈탈트 통합화의 핵심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및 지각도. 이미지는 중요하죠. 브랜드 이미지, 뭐 점포 이미지, 기업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가 사실 우리가 기억도 이미지로 다 기억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저나 여러분의 모습에 이미지가 다 형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지는 뭐냐? 총체적 지각이다.
그래서 여러 정보 원천으로서 나온 정보들을 처리해 가지고 형성되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총체적 지각을 우리가 이미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미지의 중요성은 많죠. 경험, 지식, 신념 바탕으로 만드는 총체의 지각이므로 이게 구매 행동에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 전에 뭐가 있어요? 인지적 경험과 학습이 다 포함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게 다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의 유형에 보면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요. 점포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포 이미지가 있고, 또 이제 기업 이미지가 있는 거죠. 지각도는 뭐냐면 이제 서로 관련이 있는 대상이나 또는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상대적 위치를 그림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포지셔닝 하는데도 아주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지각도를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내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한테 어느 위치에 넣었을 때 소비자가 눈에 띄어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판별을 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각적 해석, 중요하죠. 지각적 해석. 자동 처리하는 경우도 있죠. 지각을.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교화가 잘 됐거나 깊게 됐거나 옅게 됐거나, 그 다음에 기억 가능성이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장기 기억화 될 수 있고 사라져 버릴 수 있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지각 해석이 잘 되도록 마케팅 담당자는 무척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지각적 추론. 지각적 추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삼원 체계라고 그랬죠. 기호학에서. 그래서 이제 기호 대상 해석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각적 추론의 삼원 체계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기호,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체, 그건 이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미쉐린 타이에 보면은 비벤덤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대상이 이제 미쉐린 타이어고, 비벤덤이 이제 기호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각적 추론이 안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좋은 선호도를 갖게 되는 그런 결론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죠. 기억. 이제 제일 중요한 기억이죠. 지금까지 지각 과정을 우리가 왜 공부했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자극을 통하죠. 오감. 노출했죠. 주의했죠. 이해했죠. 이게 지각 과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각은 어떻게 하느냐? 선택적 지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각을 조직화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각을 해석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나온 게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기억은 뭐가 있다? 감각 기억하고 운용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감각 기억은 0.25초에서 이 감각 기억에서 운용 기억으로 가는 게 다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각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극을 좀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를 했고, 운용 기억은 뭐냐면 이제 감각 기억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운용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인출해서 처리하는 기억,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운용 기억. 운용 기억이 가장 중요하다. 청크 단위로 기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를 해서 어디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 운용 기억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들어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리허설, 그렇죠? 반복. 학습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장기 기억은 이게 저축해 놓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저축해 놓느냐가 사실은 물질적인 부의 척도도 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능력이. 근데 그것을 그대로 장기 기억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하는데, 어휘 기억, semantic memory 해가지고 어휘 기억으로 네트워크 형태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화적 기억. 제가 이제 그걸 전번 강의할 때 일회적 기억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강의하다 보면 한번 흘려버린 건 다시 반복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저도 들어보니까 일회적 기억이라고 한 건데, 일화적 기억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 스토리텔링 메모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관된 순서나 사건 등과 연관된 기억을
의미합니다. 이게 장기 기억을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기억 저장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 저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산망으로 돼 있어요. 스키마, 연산망. 생각해보면 딱 맞아요.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나, 조카, 뭐 해서 그거 다 연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는 어디 나왔고, 뭐 나왔고, 뭐 나왔고, 뭐 나왔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 살고, 어디 살고, 뭐. 그 연상망으로 그게 다 기억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런 거죠. 그 연상망이에요. 쉽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기억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4년 동안에 몇 학점 공부합니까? 엄청 많이 공부하잖아요. 과목을. 근데 그걸 다 기억하는 거 어떻게 하게요? 하나하나 가지가 돼가지고 연상망 형태로. 소비자 행동과 심리 그러면 그 교수가 누구였지? 김용현. 아, 그 사람 스타일이 뭐였지? 아, 뭘 강조했지 하는 걸로 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 속에. 그래서 기억이 아주 정말 임팩트가 있는 교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그 강의에 대해서는 그 교수가 이걸 강조해줘서 굉장히 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한 학기를 보냈다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기억 속에 긍정적으로 잘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연상망. 이 소비자 행동과 심리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장기 기억 속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범주와 지식. 범주와는 이제 카테고리라고 했잖아요. 카테고리 단계로 기억하면 좋은 거죠.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기억하도록 우리 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네,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억되고 있는데 이제 학습이 중요하죠. 학습. 이건 이제 경험입니다. 이건 사실. 학습은 동기와 강력히 지각된 경험. 그 다음에 이게 반복, 세 요소로 이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뭔가 동기 있어야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에 오는 것 자체, 그런 게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미래 인생에서 뭔가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기가 있으니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히 뭔가 지각된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노출된 것에서 쭉 다 경험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나에게는 어떤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행동 강령으로 반복했을 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이론은 행동적 접근이 있고요. 인지적 접근이 있어요. 근데 행동적 접근은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적 접근과도 좀 유사할까요? 본성에 충실한 거죠. 조건 반사. 조건적 조직화, 고전적 조직화. 파블로프에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극은 무조건 자극이 있고, 그 다음에 중립 자극이 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자극에는 무조건 반응이 있다. 근데 중립 자극에는 반응이 없다. 근데 무조건 자극과 중립 자극을 연결했더니 그게 조건 자극이 되면서 조건 반응을 일으키더라. 학습에도 이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 조건화를 이제 혁성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도가 중요하겠죠. 반복 횟수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극을 제시할까가 중요하겠죠. 친숙성이 중요하겠죠. 근데 너무 친숙해버리면 또 고전적 조건화가 안 된다고 그랬죠. 자극 제시 순서도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예를 들어서 무조건 자극을 넣어버리면 이게 무조건 자극에서 된 건지 아니면 중립 자극에서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순서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전적 조건화에 보면은 파블로프의 저것도 중요하지만요. 보면은 유태인 어린이들을 엄마들이 갈 때 책에 꿀을 발라줬지 않습니까? 꿀은 달잖아요. 그러면 책이 호의적이에요? 호의적이 되지 않습니까? 호의적이 됐을 때 이제 꿀을 먹고 오면 책이 나는 좋아. 그러면 책을 즐긴다는 겁니다. 꿀이 없어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게 조건화돼 가지고 이제는 조건반사로 책을 보고 싶어 하는 거. 근데 그 꿀이 뭐냐? 물질적인 꿀이었지만 책을 보면 볼수록 무슨 꿀이 생겨? 내 머릿속에 지식의 꿀이 막 넘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의 성공 법칙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전적 조건하고 비슷하죠. 우리 심리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조건화를 우리 얘기했죠. 뭐 수동적 조건화 뭐 했는데 이게 뭐 썬다이크가 해서 스키너에 의해서 완성됐다. 스키너의 뭐 상자 해가지고 쥐를 이제 레버를 누르게 하고 하면서 뭐 했다. 그 뭐냐면 이제 상과 벌을 했을 때 조건화가 발생이 된다 하는 거였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학점을 잘하면 학점을 잘 주는 거, 그게 바로 보상적 조건 아닙니까? 조작적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처벌, 학점이 떨어지면 내년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게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이런 조작적 조건화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화와 처벌입니다, 이게. 조작적 조건화.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이런 거 하면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학습은 뭐냐면 이제 대리란 게 뭐냐. vicarious learning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결과를 관찰해가지고 학습하는 거. 관찰학습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observational learning. 관찰한다 이거죠. 모델링이라고 해요, 모델링. 누굴 대신 모델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위인전 같은 것 다 읽는 것도 다 이 대리학습에 저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대리학습도 아주 중요한 학습 이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 뭐가 생겨요, 이제? 태도가 생기죠, 태도. 태도는 뭐죠? 경험과 지식과 인지적 요소의 집합체가 바로 태도입니다. 그렇죠? 태도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나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괜히 좋아하고 싫어해요? 바로 인지적인 요소, 경험,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로서 내가 결정하는 거죠. 태도가 중요하죠. 이런 태도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의 과거의 학습 형태라든가 이런 걸 다 봐서 마케팅에서 활용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태도는 특정 대상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의적이나 비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건 학습된 선유 경향이라고 그랬죠. 선유 경향이 뭐예요? 선입견과 같은 용어죠. 네, 학습된 거. 그래서 태도에 이제 캐츠가 이제 실용적 기능, 뭐 가치 표현적 기능, 자기 방어적 기능, 뭐 지식 기능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로 캐츠가 태도의 기능을 설명했죠. 그래서 가치 표현적 기능은 뭡니까? 자신을 뭔가 내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런 태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자방어적 기능이 있죠. 에고 디펜시브 펑션 해가지고 내 방어하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태도에는. 그 다음에 지식 기능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중거 체계, 프레임워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이제 조직하거나 평가한 기초를 다 내 지식 속에서 갖고 있으면서 그 지식의 결과가 태도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태도의 구조는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A, B, C 모형에서 삼원론적 관점인데 인지적이냐, 감정적이냐, 행동적이냐. 그래서 이론적인 것은 이제 감정적만 넣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인지적 요소는 이제 이론론적에서 신념으로 가고요. 행동적 요소는 의도와 행동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삼원론적 관점이 인지적 요소, 감정 요소, 행동적 요소 세 부분으로 태도가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한 거였죠. 그래서 인지적 요소라는 게 뭐죠? 신념, 뭐 belief, 신념, 정보. 그래서 신념에 축적된 총체적 집합을 우리가 인지적 요소라고 그러죠. 감정 요소는 뭐죠? 태도의 감정적 부분, 좋아 싫어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 아니냐 이렇게. 근데 이런 감정이 나오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 인지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럼 그걸 신념으로 돌리면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행동적 요소, 그것은 태도, 행동으로 그냥 돌리면 될 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세 가지 효과 계층 모의에서 표준학습 계층, 뭐 저관여 계층, 경험적 계층 말씀드렸죠. 표준학습 계층은 뭐예요? 인지적 정보를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준학습 개념이에요. 근데 저관여 계층은 인지하면 바로 행동에 옮겨버려요. 그게 이제 저관여, 관여가 낮은 경우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경험적 계층은 뭐냐면 저관여고 뭐 그냥 바로 감정적으로 대시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서 나중에 인지하는 거죠. 그게 쾌락적 소비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죠, 이게. 네. 그래서 태도, 모형, 촉정, 측정, 모형 및 측정에서 다속성 측정 태도 모형이라고 그랬죠. 속성이란 게 뭐 여러 가지 뭐랄까 이제 지식과 제품 특정의 속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설명. 여러 속성이 있죠, 제품에는. 거기에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브랜드도 있을 수 있고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제품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 가격 다 있는 여러 속성을 통해 가지고 태도를 이제 모형. 그래서 제중에 이제 피시바인 모형이 거기에서 나왔죠. 그래서 신념과 평가로 이루어진 피시바인 모형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속성 수를 가지고 어트리뷰트 속성. 그래서 어떤 대상의 특징들이죠, 특징.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을 묶어 가지고 이제 태도 모형을 완성시킨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태도와 행동. 그래서 태도와 행동 간에 뭐 차이가 발생이 날 수 있죠. 그 뭐냐면 태도의 측정 방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 측정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완벽한 측정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 요인이 태도와 행동 간에 불일치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이 태도였는데 그 상황이 이 태도를 못 따라가게 해서 행동과 달리되는 것. 그 다음에 태도와 행동의 시간적 격차가 두 변수 간의 차이를 유발한다. 시간이 바뀜으로 인해서 태도와 행동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있다. 누구랑 같이 갔을 때는 내 태도와 행동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 의도 모형이 이제 피시바인의 확장 모형을. 그래서 다속성 모형이 너무 단순하다. 거기서 하나 더 추가한 거죠. 거기에 이제 행동에 대한 태도하고 행동에 대한 규범을 믹사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행동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속성에 대한 태도를 다룬 게 이제 기본 모형이었다면, 다속성 모형이었다면 이 행동 의도 모형은 태도를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는 거죠. 행동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모형이다. 우리가 그 다음에 더 활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거기엔 또 주관적 규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유용한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교화 가능성 모형은 이제 중심 경로하고 주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정교화 가능성 모형을 추출한다. 거기는 이제 중심 경로, 주변 경로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고관여, 저관여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요. 거기에. 그게 이제 정교화 가능성 모형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저관여 태도 모형은 이제 관여도가 적을 경우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도 또 연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소비자가 다 고관여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저관여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단순 노출 효과. 제가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이면 멀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장크가 이제 단순 노출 효과에 대해서 그냥 연구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크루그만의 저관여 하이어러키. 크루그만과 레이가 이제 이걸 했는데, 인지, 태도, 행동이 기본 아니에요. 이게 학습 하이어러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지, 행동, 태도로 가는 거. 이건 저관여 하이어러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하고 바로 행동이 옮기고 태도는 나중에 본다 이거죠. 그게 저관여 하이어러키를 말씀해요. 이제 태도 관련 이론에 있어서 이제 하이드의 균형 이론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죠. 균형 이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과 태도 대상과 그리고 어떤 타인이나 대상 이 세 가지의 사이에 있어서 감정 관계나 그 다음에 단위 관계로서 이것을 부조화가 오거나 조화가 오거나 그게 이제 인지 요소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안정을 찾는다. 그렇게 얘기했지. 이게 균형 이론입니다. 하이더. 그 다음에 인지 부조화 이론 이제 페스틴저가 했죠. 이게 1957년에 했는데 인지 부조화 이론은 태도와 행동 사이에 있어서의 불일치로 인해서 불안해진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동은 이미 내가 결과 내린 거니까 태도를 바꿔서 내가 부조화를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아니면 내가 이제 태도 속에 있었던 내 인지적 요소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를 아예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판단 이론은 이제 쉐리프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뭐 대조 효과, 동화 효과, 뭐 수용 영역, 거부 영역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판단 이론을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이죠. 여러분 개성은 어때요? 퍼스널리티. 이게 성격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개성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개성, 퍼스널리티. 그래서 이제 환경적 상황에 대응해 가지고 일관되게 반응하는 개인의 내적 속성을 개성이라고 한다. 개성에는 개인차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개성 다르고 제 개성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다. 뭔가 꾸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마케터들이 개성을 바꾸는 거 인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내 제품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성 이론도 여기에 이제 중요하죠. 지그민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있죠.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관찰하고 뭐 투사하고 그렇습니다. 힘층 면접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투영법이라고도 해요. 그게 뭐냐면요. 직접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질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변을 제대로 안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다른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심리 상태가 있구나 하는 걸 파악해 투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 이론은 다 좋은데 이게 이제 다 관찰법이고 뭐가 하다 보니까 주관적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너무 원초와 이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하는 그런 오해도 나오고 했는데 프로이드는 정말 훌륭한 심리학자죠. 원체 이드가 있고 슈퍼 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고가 있는데 슈퍼 이고가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내면. 그 다음에 현실 원리가 자아거든요.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속에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것.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선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는 이 세 가지가 꾸준히 충돌하고 보완하고 협조하고 이해하고 해가지고 내 퍼스널리티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해가 가죠, 이게. 이게 정신분석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이론은 이제 호네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HORNEY입니다. 수능 지향성이고 공격 지향성인 사람이 있고 고립 지향성인 사람이 있다. 수능 지향적인 사람, 공격 지향성인 사람, 고립 지향성인 이런 사람이 있다. 개성이 있다. 사회적 이론을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CAD 척도로 이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객관화 시켜서 이걸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를 들면 구강청결자하고 비누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승인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사회적 승인. 그 다음에 일반 면도기하고 뭐 애프터쉐이브 로션은 사회적 정복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또 차를 마시는 것은 고립지향성, 홀로 있고 싶어하는 그런 걸 상징한다. 뭐 이게 참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 이론 아주 많이 나오죠. 이거 이제 정량적입니다. 사회적 이론이나 사실 이 프로이드 이론은 정성적인데 이 특성 이론 정량적입니다. 모레이하고 앱스가 했는데 특성 이론은 이제 척도를 활용해 가지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특성을 측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EPPS 특성 변수 해가지고 이게 에드워드 퍼스널 프레퍼런스 스케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이제 해서 나의 개성은 어느 쪽인가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독특성 욕구라든가 자기 감시 욕구, 뭐 외향성, 인지 욕구, 뭐 인지 종결 욕구, 뭐 이런 게 다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아 개념 이론은 뭐냐면 이제 셀프 이미지 컨그루언스 모드. 그래서 이제 신체적 실제적 어떤 자아 개념. 그래서 이성적 자아 개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컴이 했는데 누컴
자아 개념을 개인이 사회적으로 결정된 중고 체계에 따라서 자신에게 갖는 지각, 내 지각, 그러니까 사회적 중고 체계에 대한 지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자아 개념 이론입니다. 그다음 이제 개성과 소비자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인구 통계학적 변수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게 이제 데모그래픽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사이코그래픽, 심적 변수도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걸 AIO 분석을 한 AIO가 뭐냐면 액티비티, 행동, 인터레스트, 관심, 그다음 오피니언, 의견 해가지고 이게 활동, 관심, 의견에서 AIO 분석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의 개성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뭐 아코프라는 사람이 이제 뭐 맥주 음주자에 대한 개성별 유형도 여기서 했고요. 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연구돼 가지고 소비자의 개성 이론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붐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전주에 배웠죠. 인성, 뭐 성격, 개성, 라이프 스타일 이게 다 어떤 이제 비슷한 용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회화 과정에 저는 정도라고 이걸 이해를 해요. 인성이라면 내면에 있는 내 성격이죠, 성격. 사회하고 무관할 수가 있죠. 이게 사회하고 접속이 됐을 때 내 개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 아닌 우리와도 사이에 발생되는 게 이제 개성이라고 진행되고 또 거기에 더 크게는 이제 사회화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있죠,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 인구 통계적 분석, 데모그래픽 변수가 좀 연령, 성별, 뭐 소득 수준, 뭐 계층이 다 필요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코그래픽스 많이 이제 심리학에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이제 사회 심적 변수라고 그러죠.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이 대표적으로 사이코그래픽스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은 AI로 측정을 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 발스 프로그램이 이제 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게 있었는데 발스 프로그램이 너무 범위가 넓고 그래서 유의미한 어떤 구분에 있어서 다소 좀 문제가 있어서 발스2 프로그램을 했다 이거죠. 이게 욕구 계층 이론하고도 연관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8개 집단 충족형, 신뢰형, 실현형, 성취형, 투쟁형, 분투형, 경험형, 자급형으로 분류된다. 거기에 이제 원칙 지향적 그룹이 하나 있고 신분 지향적 그룹이 있고 행동 지향적 그룹이 있다. 그러니까 실현형이 욕구 계층 이론의 자아 실현과 같은 거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활용해서 시장 세분화하는데 이런 개성이 아주 중요하죠. 라이프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상품 포지셔닝하고 광고 전략에도 라이프 스타일 중요하고 또 이제 매체 선정에도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잡지에 있어서 이제 뭐였죠? 플레이보이하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독자층을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유의미한 개성적 차이가 나타나더라 하는 걸 제가 이게 저희가 전반기 중간고사 전까지 배운 내용의 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계속 리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경영학을 해서 여러 과목이 엄청 많잖아요. 경영학이. 소비자 심리와 행동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리뷰하면서 얻은 지식이 이걸 저는 이제 장기 기억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한 거고 여러분도 노력을 한 그럼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적어도 한 3, 40분 동안에 충분히 전반기에 배웠던 내용을 다 머릿속에 메모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뷰한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방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핵심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근간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기억하고 장기 보존하고 나중에 운용교육에서 인출까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